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수업 18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1. 중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3. 소단원 민족 분열 통치와 경제 수탈의 확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였고, 그리고 식민지 수탈 체제의 확립이라는 소단원이었는데, 그것에서 지금 연대가 바뀌면서 표현도 좀 달라졌습니다. 자, 민족 분열 통치라고 해서 이것은 1920년대였죠. 무단 통치는 1910년대였고요. 자, 그래서 민족 분열 통치는 다른 이름으로 그렇죠. 문화 통치라고도 부른다라는 점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교과서는 174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하나씩 읽어봅니다. 1920년대 일제가 실시한 문화 통치의 기만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갑니다. 일제가 실시한 산미증식 계획이 한국에 미친 영향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쌀의 생산, 산미를 증식, 늘리는 거죠. 그러한 계획이 왜 실시됐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그리고 또 중단은 왜 중단된 건지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표 보시면 1919년 3.1운동 이후에 1920년부터 산미증식 계획 한 14년, 15년간 이어졌네요. 이때 34년에 중단되고 나중에 또 30년대 후반부터 또 시행되기도 합니다. 자, 22년 가면 제2차 조선교육령 있네요. 11년에는 1차 조선교육령 있었는데, 그쵸? 자, 1925년 갑니다. 치안유지법이 공포되는데, 치안유지법이, 타겟으로 잡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다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용어는요, 문화통치, 치안유지법, 민족분열정책, 산미증식계획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가시면요, 자, 문화통치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야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일제가 문화통치를 표방하게 된 계기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쵸? 3.1운동 이후에 지배정책의 기조가 수정되죠. 바로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게 된다. 근데 이거는 일본의 입장에서, 일제 입장에서 문화통치로 바뀐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문화통치의 명목과 실체는 어떻게 달랐나라고 했는데, 자, 명목이라는 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유죠. 겉으로 드러난 어떤 핑계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실제는 좀 달랐다. 즉, 기만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달랐으니까, 그렇죠? 자, 명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총독, 원래 무단 통치 시기에는 군인 출신만, 즉 육해군 대장 출신만 가능했는데 이제 문관 출신도 총독에 임명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를 보니 실제로는 해방될 때까지 한 번도 임명된 적 없었고요. 자, 관리나 교사가 제복을 입고 칼을 차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없애고 심지어 경찰 제도도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제로 바꾸게 되죠. 일반 경찰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옷만 갈아입었고요. 오히려 경찰의 관서, 즉 경찰서나 파출소 이런 것들이나 경찰관의 수나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은 오히려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이 제정되면서 민족운동 또는 독립운동을 탄압하게 되고요. 여기 플러스로 하나만 더 갈게요. 사회주의자를 탄압하는 데에도 또 사용하게 됩니다. 치안유지법 내용이 그래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허용해가지고 신문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들 조선일보, 동아일보, 지금의 신문사이죠. 그것이 창간이 됐다라고 하고요. 한국인이 발행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검열제도가 작동을 하면서 심하면 신문을 잠깐 이렇게 멈추게 영업을 정지시킨 거죠. 정관시키는 것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제2차 조선교육령 있다 그랬죠. 자, 말로는 너희도 보통교육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즉 초등교육이죠. 초등교육인데 당시에는 보통교육이라 불렀어요. 4년에서 6년제로 확대를 시키고 보통학교를 더 많이 만들어줄게, 증설을 할게, 3면 1교 정책을 폈지만 여러분들 학교의 운영비를 모두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육연한 늘리기도 어렵고 학교를 세우기도 어려웠겠죠. 자, 그리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 행정이죠.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선전했어요. 그래서 도평의회, 면협의회 이런 곳에 한국인 그 유지들을 막 참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지들조차도 이런 위치라도 가려면 일정 이상의 세금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돈까지 내서 선거에 겨우 참여했는데 피선거권 얻었는데 정작 정책 의결권 같은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문 기능만 있었다라는 점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일제가 친일 세력을 양성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이렇게 문화 통치가 기만성을 띠었던 사례, 뭔가 겉으로는 이렇게 부드럽고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던 게 사실은 민족을 어떻게 하는 거다? 그렇죠. 분열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친일 세력을 양성해서 민족을 분열시키는 거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 조선 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이라는 그 사료가 뒤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셔야 되는데, 자,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해서 이러한 양반 실업과 교육과 종교인 등에게 즉 각계의 친일 세력을 양성합니다. 즉 민족을 쪼개버리는 거죠. 친일과 친일이 아닌 사람으로 해서요. 여러분들 문화통치의 정치의 효과는 뭐 아주 좋았습니다. 이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해요. 없어진 거 아닙니다. 저항을 무마시키는 거죠. 겉으로 막 대놓고 때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친일 세력을 적극 양성하면요. 나중에 이 민족 지도자들 중에서도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보다 좀 딸려. 그래서 개조해야 돼. 라고 하는 이광수 같은 인물이 이제 민족 개조론 들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은 더 이상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자치권이라도 얻어보자 라고 주장하는 자치론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모두 일본과 타협하는 주장이죠. 타협적 주장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것을 민족 분열 정책이라 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여러분들, 산미증식 계획이랑 이제 회사령 폐지라는 얘기 나오게 되는데, 산미증식 계획은 시작이 된 거고, 회사령은 폐지가 됐던 얘기죠. 자, 근데 이 모든 것이요, 모두 일본 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한국에서 산미증식 계획이 시행된 배경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시행된 배경 볼게요. 자, 1차 대전이 끝나고 났어요. 자, 일본이 산업화가 이제 가속화됩니다. 시작된 거 아니고 가속화가 돼요. 가속화되고요. 도시의 인구가 막 늘어나겠죠. 막 이촌향도 기억나시죠?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막 인구가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생산량이 도저히 그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 일본이 쌀 폭동이 발생할 정도로. 여러분들 1차 대전 승전국이었던 일본의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우리 전쟁에서 이겼는데 지금 먹을 게 없어서 폭동이 일어난 나라야. 식량 확보해야겠죠. 옆에 보니까 식민지가 있네요. 조선에게서 빼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 시작합니다. 자, 산미를 증식하는 방법, 즉 쌀 생산을 늘리는 방법과 그 계획의 운영 방식을 좀 볼 건데요. 자, 증식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일본 벼 품종, 당시에 더 쌀알이 많이 맺혔나 봐요. 그리고 수리시설, 이것은 물을 이용하는 저수지 등등의 그런 시설들을 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걸 확충하고요. 그리고 화학비료를 사용하게끔 하고, 그리고 있던 밭을 논으로 바꿔서 쌀만 농사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은 뭐냐? 한국의 쌀을 증산해서 일본으로 옮겨가자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 그냥 한국 사람 먹을 걸 갖다가 일본 표현으로 조선인이 먹을 걸 가지고 지금 뺏어가겠다고 하면 큰일 나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1919년 3월 1일 3.1운동 우리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뺏어가면 안 돼. 야, 너희가 쌀 생산 늘려가지고 우리 일본을 좀 줘.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계획된 증산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부등호 좀 지워주세요. 알겠죠? 부등호 지워주시고요. 자, 계획된 증산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예정된 반출은 해야겠습니다. 이 얘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계획된 증산은 안 되지만 예정대로 반출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버뜨거나 하면 되겠죠. 자, 농민들이요. 여기다가 더해서 농민들이 수리시설 짓는 조합이 있거든요. 공동체. 그 수리조합이라 그래요. 그 비용과 그리고 화학비료 사는 그 대금,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고요. 거기에 소장료까지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농민들이 더 못 살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돌연 중단되거든요. 삼미증식 계획이. 왜 그러냐? 자, 1930년대 이제 일본이 대풍년을 겪게 되면서 쌀값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쌀 그만 가져와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은 일본의 입장에 의해서 바뀌게 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8번 갑니다. 회사령이 폐지된 배경은, 그리고 그 폐지의 영향을 9번에서 묻고 있는데요. 같이 좀 볼게요. 자, 일단 폐지 배경 볼게요. 역시 1차 대전 얘기 나오는데 1차 대전 치르면서 일본이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해서 일본 경제가 돈이 많아요. 그리고 이 돈이 막 남아나니까 막 주체를 못해요. 더 부자가 돼야겠어? 국외에 투자하고 싶겠죠? 그런 요구도 많이 발생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조선이 있죠? 근데 조선에서 회사 세우려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회사령, 너무 번거로워. 그러니까 회사령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게 1920년의 일이었고요. 그에 따른 영향 좀 볼게요. 자, 회사 설립 방식이 이제 전환됩니다. 전에는 허가제였는데 이제 신고제로 전환이 됐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의 대기업, 미쓰이라든가 미쓰비시 등의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쵸, 노동력과 자원이 싸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자본주의적 논리가 좀 작동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일본인만 한국 회사 세우기 쉬운 거 아니죠? 한국인도 회사 세우기가 좀 더 원활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인 회사에 비해서 자본금 비중이 매우 미미했고요. 뒤에 보시면 그 그래프도 있어요. 매우 미미합니다. 자, 거기다가 1923년이 되면요, 일부 일제, 즉 메이드 인 재팬이죠. 일본에서 만든 제조한 제품의 상품이 관세가 폐지되면서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모두 일본 제품에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을 겪었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